1961년 5월 인도 국제통제위원회 회원들은 라오스에서 휴전을 중지할 수 있었고 케네디는 전쟁 대신 중립화 옵션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오스 위기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네바 회담 중에 미국 대표인 W. 에이버럴 해리먼은 중국 외무부 장관인 천이가 비공개로 자신을 만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스크는 회의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 공화당이 민주당 케네디를 공격할까봐 해리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천이와 대화하는 것을 금지했고, 해리먼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루즈벨트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러스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해리먼은 갤블레이스에게 호소했고, 갤블레이스는 다시 케네디에게 호소했습니다. 케네디는 해리먼이 천을 만나는 것을 엄격한 비밀 유지하에 허락했지만 그때쯤 천은 베이징으로 돌아갔습니다. 1961년 5월 린던 존슨 부통령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그를 인도의 여러 장소로 안내하고 타지마할을 보고 야하 하고 라고 소리치는 등 텍사스 특유의 매너리즘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는 인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뉴델리 대사관에서 갤블레이스는 베트남에서 미국의 개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자로 등장했습니다. 1961년 11월 그는 남베트남을 방문하여 옹호딘지엠 대통령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제 실패와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계자만큼은 성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새로운 베트남 지도자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1962년 5월 갤블레이스는 케네디에게 전보를 보내 국방부 장관 로버트 맥나마라의 가장 최근 성명에 따르면 DM은 현재 약 17만 명의 무장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의 나라는 경무장 베트공 게릴라 2만 명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통계적 비교를 진행했는데 그 계산에 따르면 비례적으로 DM은 남북전쟁 이후 미국 군대와 미국 국민의 비율과 거의 같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베트공은 수적과 미국 국민의 비율과 같은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DM에게 왜 더 많은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지 비꼬며 물었습니다. 그는 케네디에게 보낸 전문을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런데 당신 행정부에서 어떤 국가가 전략적 국가인지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름과 주소를 알고 싶고 우주시대의 이 부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1963년 1월 폴란드 외무장관 아담 라파츠키가 뉴델리를 방문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그를 만나 케네디의 베트남 정책에 대한 자신의 절망을 선언하고 국제통제위원회의 세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라파츠키에게 1962년 라오스에 대해 체결된 중립화 협정과 유사하게 두 차례 베트남을 중립화하는 협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1963년 2월 5일 뉴델리의 폴란드 대사인 푸셰 미슬라프 오그로진스키는 바르샤바에 있는 상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접수되었습니다. 협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갤블레이스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그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하지 않고 말입니다. 갤블레이스는 라파츠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 스스로 행동했지만
케네디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케네디는 그에게 즉시 문제를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국제통제위원회의 폴란드 위원이었던 미에 치스와프 마넬리 이름을 딴 마넬리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국제통제위원회의 인도위원이었던 람춘두루 고부르둔과 함께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지도자들에게 접근하여 두 나라를 냉전에서 중립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1963년 4월 1일 갤블레이스는 케네디와 평화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날아갔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에게 베트남에서의 공약을 줄이기 위해 유리한 순간을 포착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지만 아직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1963년 9월 마넬리는 DM 대통령의 동생이자 오른팔인 응 오디누를 만나 중립화에 대해 논의했고 이 회의는 우익 미국 칼럼니스트 조셉 알솝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케네디는 마넬리 사건에 대한 관심을 잃고 대신 8월부터 고려하고 있던 대안 즉 응오 형제에 대한 쿠데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동안 그는 우타르 프라데시 칸푸르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의 최초의 컴퓨터 과학과 중 하나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임한 후에도 갤블레이스는 인도의 친구이자 지지자로 남았습니다. 그의 추천 덕분에 미국 대통령 부인인 제클리 부비에 케네디는 1962년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떠난 후 갤블레이스는 현재 대통령이 된 존슨에게 베트남에서 미국의 개입을 확대하지 말라고 계속 조언했습니다. 1965년 그는 존슨에게 공무원과 대묘진에게 베트남에서 인류, 미국,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야 했습니다. 자유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모든 비율에서 어려운 문제를 키울 뿐입니다. 또한 끔찍한 정치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1966년 남베트남에서 불교위기가 발생했을 때 갤블레이스는 4월 3일 존슨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극히 운이 좋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웅우 옌차우키 공군 원수의 정부가 무너진다면 존슨은 이 기회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모든 미국인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66년 6월 16일 갤블레이스는 존슨에게 내년에 미국을 질서있게 철수한다는 내용의 연설문을 써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존슨에게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시작되면 베트남 전쟁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을 시작한 지금 베트남에 대한 관심을 잃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인 W.W. 로스토우는 존슨이 서명한 답장을 갤블레이스에게 보냈는데 간결하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정치적 수공에 대한 재능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베트남에서 정당화할 수 없는 길을 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대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66년 6월 28일 갤블레이스는 존슨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했고 베트남 전쟁이 그의 대통령직을 망칠 것이며 로스토우의 조언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갤블레이스는 존슨이 베트남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 전쟁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재단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1966년 그는 전직 인도 대사의 자격으로 미국 상원에서 1965년 카슈미르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968년 초 갤브레이스는 반전 정책을 내세워 존슨과 맞붙은 유진 메카시 상원의원을 지지했습니다. 뉴햄프셔 민주당 예비 선거 기간 동안 갤브레이스는 그레니주를 순회하며 교회, 노조, 회관, 캠퍼스, 가정 파티에서 메카시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메카시는 이상하고 경솔하다는 평판이 있었기 때문에 갤브레이스가 그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메카시는 신뢰성을 얻기 위해 주류의 인물들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68년 3월 12일 뉴햄프셔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렸을 때 존슨은 약 300표 차이로 메카시를 이겼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금이 충분한 상원 의원과 맞붙어 선거운동을 벌인 사람에게는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메카시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괴짜로 널리 여겨졌고 존슨보다 훨씬 적은 선거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슨은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그의 승리 폭은 매우 좁았고 이는 널리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예비선거 당일 밤 갤브레이스는 메카시 선거운동본부에서 마치 완전한 승리인 것처럼 결과를 축하했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 다음날 갤브레이스는 하버드 대학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뉴햄프셔 예비선거 결과는 존슨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1968년 3월 16일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은 대선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케네디는 갤브레이스에게 메카시에 대한 지지를 처리하고 대신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고 갤브레이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메카시를 위해 뉴햄프셔에서 갤브레이스와 함께 선거운동을 벌인 역사가 아서 M. 슐레진저 주니어는 케네디가 대부분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괴짜 메카시보다 훨씬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라는 이유로 케네디에게 지지를 바꿨습니다. 슐레진저는 갤브레이스에게 케네디를 지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지만 갤브레이스는 메카시의 자유주의가 자신의 정치와 더 가까웠고 케네디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 때문에 메카시를 위해 계속 선거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케네디는 존슨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기회주의적으로 대선에 나섰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갤브레이스는 존 F. 케네디와 친구였지만 로버트와는 좀 껄끄러웠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로버트가 너무 엄격하고 자신이 항상 옳다는 자뻑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케네디가 암살된 후 메카시는 너무 우울해져서 거의 선거에서 빠질 뻔했고 갤브레이스는 그에게 계속하라고 독려하기 위해 여러 번 방문했지만 갤브레이스는 나중에 나는 유진 메카시의 마음이 전투에 전적으로 집중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인정했습니다. 1968년 8월 시카고에서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갤브레이스는 메카시 캠페인의 대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이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대와 거리에서 싸우면서 나중에 경찰 폭동이라고 불린 와중에 갤브레이스는 힐튼 호텔 밖에서 시위대 앞에서 즉흥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거부하고 인내심을 갖기를 촉구하는 한편 미국의 시스템은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배경에 서 있는 무장한 일리노이 주 방위군을 가리키며 시카고 경찰과 달리 그들은 적이 아니라고 말하며 일리노이 주 방위군에 입대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베트남 전쟁에 징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입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설을 마친 후에 준 방위군 상사가 갤브레이스에게 다가왔고 그는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상사는 악수를 청하며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에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 한 첫 번째로 좋은 말이었습니다. 라고 갤브레이스를 지켜 세웠습니다. 대회에서 존슨 지지자들은 갤브레이스가 대의원으로 활동할 권리에 도전했고 그를 건물에서 추방하려고 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민주당의 정강에 평화 조항을 추가하려고 하면서 대회장에서 존슨 지지자들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존슨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여겼고 대의원들에게 이를 거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존슨 지지자인 시카고 시장 리처드 데일리는 너무 엄격한 보안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지 않고는 대회장을 가로질러 걸어갈 수가 없었고 이는 전전과 반전 민주당이 정강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대회장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국 방송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긴장감을 더한 것은 대회장의 텔레비전에서 시카고 경찰이 반전 시위대를 공격하고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데일리의 명령에 따라 시카고 경찰은 힐튼 호텔에서 갤브레이스의 방을 수색하여 그가 반전 시위자들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갤브레이스의 방에선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휴버트 험플리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로 지명된 후 갤브레이스는 마지못해 험플리를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보다 더 낫다고 지지했습니다. 1972년 가을 갤브레이스는 닉슨의 경쟁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 상원의원의 미국 대선 캠페인에 자문위원이자 보좌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인 1972년 9월 동안 그는 마오쩌둥의 공산정부의 초대로 미국 경제협회 회장으로서 중국을 방문했고 경제학자 바실리 레온티프와 제임스 토빈도 함께 방문했습니다. 1973년 갤브레이스는 중국 통로 차이나 패시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기술하면서 중국이 매우 효과적인 경제 시스템을 고안하고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중국에서는 반체제 인사들이 단호하게 규율되지만 아마도 매우 정중하게 행동할 것이며 대상하이는 뉴욕보다 의료 서비스가 더 좋다고 우호적으로 썼습니다. 그는 중국의 산업 및 농업 생산량이 매년 10%에서 11%의 비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972년에 그는 미국 경제학협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포스트 케인즈 경제학 저널은 갤브레이스의 지원으로 혜택을 받았고 그는 처음부터 이사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영국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1973년부터 1974년까지 방영된 전쟁 중인 세계 The World at War의 촬영 중 갤브레이스는 루즈벨트 전쟁 행정부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요 부서 간부들이 처음 회의를 할 때 카포크와 그 사용에 대해 처음 혼란스러웠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갤브레이스는 또한 배급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연료 상당 중의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977년 12월 그는 팔라우 상원의원 로마 템트그를 만났고 결국 팔라우 정치지휘위원회의 무급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소한의 재정 요구 사항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옹호했습니다. 1979년 그는 팔라우 의회에서 연설하고 팔라우 헌법대회 대의원들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팔라우 명예 시민권을 얻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1984년 그는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경제가 서구 산업 경제와 대조적으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물질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기록했습니다. 1985년 미국 인본주의 협회는 그를 올해의 인본주의자로 지명했습니다. 아시아 연구협회 Asian Studies Association은 1987년 아시아 연구에 대한 뛰어난 공헌에 대한 상을 수여했습니다. 1937년 9월 17일 갤브레이스는 레드크리프 대학원에서 생일 때 만난 캐서린 메리엄 앳워터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68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갤브레이스 부부는 매서세츠주 케임브리지에 거주했고 버먼트주 타운샌드에 여름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4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제이 앨런 갤브레이스는 현재 은퇴했지만 워싱턴 DC의 로펌인 윌리엄스 앤 코널리의 파트너였습니다. 더글라스 갤브레이스는 어린 시절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피터 W. 갤브레이스는 크로아티아 대사를 지낸 미국 외교관이었고 특히 발칸반도와 중동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논평가입니다. 제임스 K. 갤브레이스는 텍사스 대학원 오스틴 캠퍼스의 린든 B. 존슨 공공행정대학원의 진보적 경제학자입니다. 갤브레이스 부부는 또한 10명의 손주를 두었습니다. 갤브레이스의 기념비는 윌리 로드 바로 동쪽 톰슨 호크 노선의 갤브레이스 가족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돌 이누쿠슈크 옆에 서 있으며 그가 다녔던 원룸 스쿨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갤브레이스 가족의 집은 큰 흰색 농장 주택으로 여전히 서 있고 원래 농장 건물 중 다수도 그대로 서 있습니다.